네, 오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자세한 얘기를 한반도 선진화재단의 이용환 한선정책연구원장과 함께 지금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비서실 인사처럼 철통보안 또 깜짝 인사 역시 이번에도 예외가 아닐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깜짝 인사란 건 항상 인사란 건 기밀 보안이 유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또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예, 뭐 나오는 얘기 들어보면 역시 아무래도 전문성에 좀 그 비중을 상당히 많이 둘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네, 사실 그 선거에 참여하는 정치인하고 정책을 연구하는 전문가는 다릅니다. 그 성격상 특질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 중심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일문들을 좀 중점적으로 전문성 외에 뭐 발굴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우선 그 큰 세계의 흐름에 국제적 감각이 좀 있어야 되고요. 국내적으로 무엇을 지금 변화가 하는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각 분야별 자기가 갖고 있는 전문가적인 식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같이 인화해서 실물 앞에서 일을 추진해 나가는 팀과 같은 인화력 이런 것도 한번 검토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골고루 갖춰야 되는 거네요. 예, 그죠? 예. 일단 뭐 전문성과 또 지금 그 현 차기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대통합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도 역시 좀 가미가 돼야 된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요. 네, 그런 지금 사회가 요구하는 것이 그것이 시대 정신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 통합은 상당히 필요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앞부분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철통보안 깜짝 발표. 글쎄요. 뭐 과거 정부 때 인선되고 뭐 발표 나오는 거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언론에 약간 살짝 그렇죠. 흘리면서 반응을 보고 그렇게 했던 적이 많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좀 장단점은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사란 건 항상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면서 하는 것은 깜짝 인사라고도 표현도 되지만은 그만큼 인사에 신중을 기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종전처럼 언론에 흘려가지고 언론이 그 평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과정에서 정말 당선인처럼 자기가 직접 그 인사를 해야 되는 사람처럼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는데 그 자기 관점에서 보면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은 당분간은 믿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인수위가 대통령 취임 때까지 한 두 달 정도? 네, 67일이죠. 운영이 되는 거죠? 네. 예. 인수위에 참여했던 분들은 다 요직으로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뭐 꼭 그런 건 아닌데요. 대부분이 들어간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MB 정권 때 보면은 거의 다 요직에 투입이 되죠. 그래서 대개 인수위가 들어가면은 내각이나 청와대에 들어가는 걸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것이 원칙은 아닙니다.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우선 그 인수위 말씀이십니까? 인수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본연의 업무는 전임 정권에서 업무를 인수받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의 계속성을 유지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인수위에 이제 들어가면은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국정 방향, 비전을 만드는 것이고, 거기에 관련해서 국정 목표를 짜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이제 국정 인수가 제대로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정부가 취임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그런 인프라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좀 전에 텔레비전에 화면에 그 함합행에 오른 인물들 쭉 한번 나왔었거든요. 네. 의외의 인물이 뽑힐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전문성을 중시한다 본인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의 인물 발탁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한반도 선진화 재단 지금 그 몸담고 계신 곳이요. 거기서 대통령 당선인 67일이라는 책도 펴내셨고 또 관련해서 전문가들하고 또 뭐 정책 심포지엄도 얼마 전에 이어졌죠. 네네. 예,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그 당선인 67일 이 기간이 아주 중요한 기간이다. 그런데 우리 전례를 보면은 이 기간을 그렇게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기간을 잘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당선인 67일이 5년이 성패를 좌우한다. 이런 시각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아까 지금 잠깐 나오셨을 때 보니까 뭐 책 들고 오셨던데 책에 뭐 중요한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한번 좀 그런 내용들도 한번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보니까 이거 한반도 선진화 재단이라고 하는 이 부분 지금 몸담고 계신 이 부분도 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궁금한데 그것도 간단히 좀 같이 설명을 해주시죠. 우선 우리 한반도 선진화 재단부터 말씀드리면은 재단은 일종의 종합 연구 싱크탱크입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문에서 지식 기부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 전문가 인사들로 구성된 사람들하고 같이 연구하고 정책을 토론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헤리티지나 같은 싱크탱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대통령 인수위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을 한번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본다면은 네. 여러 가지 뭐 한두 가지는 아닐 것 같거든요. 네. 예,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시대 정신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시대 정신을 제대로 파악해가지고 이것을 당선인의 국정 트랙과 어떻게 접목시키고 정책으로 만들어 가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시대 정신이라고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 당선인도 말씀하셨지만 국민 통합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경제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문제도 될 수가 있고요. 또 복지 문제도 현안 과제가 되기 때문에 복지 5개년 계획을 세운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항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엔 국민 통합이라든가 기타 우리가 과거로부터 우리 갈등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과거부터 뛰어넘는 이런 그것도 하나의 시대 정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시대가 처해 있고 또 요구하는 그런 상황들을 쭉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라고 보시죠?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되겠죠. 현재의 과제만 우리가 거기서 멈춰서 매몰리지 않고 미래로 자꾸 나가려는 그런 노력, 그리고 미래의 희망을 갖고 나가는 노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 인수위가 구성이 되고 2달간 운영이 된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또 인수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또 잡음 같은 것도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경계해야 될 것, 주의해야 될 부분은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 그 인수위에 참여하신 분들이 독불장 공격을 하지 말고 같이 인화를 이루어서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대학의 인수위에 참여하신 분들이 새로운 정권을 창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외부에 점정군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또한 저희 인수위에 참여하신 분들이 그 대통령 당선인에게 건의할 것 중에 하나가 국회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선인께서 이런 것을 하도록 구상을 좀 해주시는 것도 있고, 언론과의 관계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와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언론은 항상 기사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당선인 일거수일투족이 다 기사 대상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칫하면 인수위 사람들이 확정되지 않은 것을 발표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자칫 그 당선인에게 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신중해서 또 발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어제 박근혜 당선인이 이명박 정부, MB 정부의 그 낙하산 인사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좀 과감히 피해야 된다, 네. 지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낙하산 인사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낙하산 인사라도 그 분야 전문가가 오면은 괜찮습니다만은 대개 비전문가가 오기 때문에 그것이 국민들에게 동감을 못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개선이 돼야 되겠고, 사실 역대 정부에서도 낙하산 인사를 지향한다는 말씀은 있었습니다만 그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예. 박 당선인 쪽에서는 이것을 지켜주리라 이렇게 기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전문성과 능력이 있으면 낙하산 인사도 괜찮다. 원장님께서는 그렇죠. 그렇게 보신다는 거고. 저는 그렇습니다. 능력과 전문성이 갖춰진다면은 그 분야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고 그 분야에 지식이 있다면은 그 낙하산 인사라고 보기도 어려울 겁니다. 예. 반드시 낙하산 인사라고 해서 또 색안경 끼고 볼 필요는 없다. 그렇습니다. 그런 예. 말씀이신 것 같고. 인수위 규모가 이번에 상당히 많이 줄죠. 규모가 네. 축소된다 그러던데. MB 정부 때 인수위가 약 한 500명 넘었나요? 아마 자문위원까지 포함해서 그렇고요. 실제 일하는 사람들 200명 미만일 겁니다. 이번에 어느 정도 구성이 됩니까? 한 150 미만으로.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가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수위 규모가 커서 그렇게 좋을 건 없습니다. 이거는 새로운 정부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단계의 임시적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고 국정의 방향과 비전, 그다음에 그런 목표 설정하는 데 치중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원장님께서 이런 부분 많이 연구를 하셨을 것 같아요. 박근혜 당선인이 앞으로 운영해 나갈 국정 운영, 이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감, 바라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새로움에 대해서 항상 기대감이 크죠. 또 당선인도 새로운 대통령이 되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상당히 크고, 그다음에 본인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국민 통합, 이것은 우리가 참 이뤄야 될 과제입니다. 사실 국가 가치가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국가 가치를 바르게 세워가지고 국민 통합을 이뤄나가는 그런 전범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형적인 하나의 우리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한번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반도 선진화 재단의 이용환 한선정책연구원장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